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오늘도 네. 쪼끔 늦게 들어왔는데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저의 아 불찰로 인해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 다 이제 세상 사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래도 40 역시 명 가량의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드리고 큰 책임이야. 40 명의 어 사실 구독자분들 듣는 사람은 저희 한 6 명밖에 없어요. 사실 그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 굳이 여기서 안 일일이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라 네요. 제가 한 분 한 그렇습니다. 분 찾아뵙고 진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찾아뵙고 제가 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고요. 맞습니다. 예. 콘텐츠 제작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 또 언제나 재밌는 주제는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또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은 또 왈도 님께서 아주 재미난 또 트렌드에 맞는 또 주제를 들고 오셨죠. 맞아요. 이게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API 드디어 이제 K-뷰티의 대장주로서 어떤 성과를 보였다라는 주제인 건데, 이 주제를 고른 이유가 아 이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에 어그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항상 M&A 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게 봐 주시겠지만, 이런 특화된 영역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제 K뷰티 화장품 브랜드인 APR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거를 연결지어서 K뷰티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골라 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그로가 어 끌릴 만한 주제인데 네 끌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번에 코스피 했었는데 잘 안 끌리더라고요. 어그로 끌려고 했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K뷰티는 어떨지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왈도 님의 또 재미난 저기 강연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이게 그 포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더 잘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APR이나 K뷰티를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다루는 케이스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음.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을 해 보자면은, 결국에 다루고 싶은 핵심 내용은 APR의 약진이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2025년 그 한 해 동안의 재무 성과가 발표가 됐는데, 되게 놀라운 재무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APR이. 2025 년도 기준으로 매출은 약 1.5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3,6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APL은 이미 작년 8 월쯤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기존의 약간 대표 K뷰티 업체로 여겨졌던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이제 뛰어넘고 시총 기준으로 이제 뷰티 대장주로 등극을 했어요. 당시에 시총이 한 8조 원 정도로 이제 1 위를 찍은 건데, 지금 계속 상승해 가지고 11.9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 숫자를 알아본 게 어제 그저께 있었던 그 코스피 대폭락 이전이어 가지고, 지금 숫자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시총이 높다. 지금까지 주가 상승에 가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4 년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이 아모레퍼시픽 특히 이제 기존의 대장주였던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뒤처지는 그런 재무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 아니냐, 아무리 성장주라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2025년 재무 성과를 보면은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3,650억 원인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3,68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2025 년도에. 그래서 약간 요즘 속된 말로 APR이 show and prove 했다. 2025년 동안에 본인들의 주가를 어느 정도 뭐 증명해냈다.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레셔넬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좀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PR이 진짜 K뷰티의 대장주로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비가 많이들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나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재무 성과만 놓고 보면은 진짜 어떤 성장주의 모범적인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럼 한번 저희 맞아요. 일단은 먼저 예. 그러니까요. 네.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K뷰티가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인가, 뭐 어떻게 이제 APR이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한번 또 이제 K뷰티를 좀 살펴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K뷰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 제가 이제 APR의 그 약진에 대해서 쪼금 더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매출이 1.5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3,65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어딘가에 써 놨지만 20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20%를 넘는 24% 인가요? 거잖아요. 24%. 24%? 예. 네. 이런 24%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특히 K뷰티 브랜드 사업자에게서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로우 투 미드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인 경우가 대다수여 가지고 이게 되게 주요하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K뷰티라고 하는 산업을 좀 들여다보자면은 K뷰티라고 하는 산업이 약간 밸류 체인 영역별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뒷단에서는 앞단 영어로는 업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어로 제일 뒷단에서는 밑 어 뒷단? 잠깐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제 제조 단계가 있고 제조라고 하면 이제 ODM 혹은 OEM 업체들인데 이제 대리해서 생산을 해 주는 디자인 및 생산을 해 주는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사업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ODM, OEM 그 제조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업체들은 이제 고객사들이 있어요. 고객사들은 대부분이 브랜드 사업자들이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K뷰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단순히 생산만 대행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제품 기획에서부터 관여를 하고 이제 K뷰티가 글로벌로 가다 보니까 현지화, 그다음에 각종 규제 대응 그런 다양한 영역까지 사업을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할을 확대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특히 뭐 미국 아마존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이제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게 개인이 혹은 뭐 조그마한 팀 단위로 소규모 자본으로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에 이런 ODM과 ODM, OEM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역에서의 선두주자는 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유명한 업체들이죠. 우리나라
그 K-뷰티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브랜드의 90%는 이런 이 두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사업자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브랜드 사업자들은 그 핵심 역량이 그 제품 기획이에요, 결국에는. 좀 특정 셀링 포인트를 딱 잡아서 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콜막, 코스맥스 이런 되게 뛰어난 ODM, OEM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사업자들이 생산 영역까지 밸류 체인을 굳이 확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 ODM, OEM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브랜드 사업자 안에서도 좀 유형이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뭐 대기업 혹은 레거시 브랜드들 이들은 엄청나게 큰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R&D에 그래도 꽤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업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이제 고객 신뢰도와 높은 고객 충성도를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브랜드들, 니치 브랜드죠. 어 이들은 정말 그 소규모 팀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생산은 당연히 다 외주 생산으로 하고 유통 또한 자체 유통망을 혹은 자체의 그 영업 팀을 막 대대적으로 꾸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브랜드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최근 들어서의 특징이 그 소위 말하는 히어로 제품이라고 하죠. 한두 개의 히어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히트시켜 가지고 이제 매출을 싹 당기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펼치는 브랜드들이 어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뷰티가 점진적으로 글로벌로 나아감에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한국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많이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아마존 그 같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업체들로는 아누아라고 하는 업체, 여기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성초 토너라고 하는 게 이들의 히어로 제품이고 그다음에 랑드립 흑도 토너 이거는 저도 들어는 봤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합 뷰티로 좀 구분을 짓고 싶은데 종합 뷰티라고 하면 단순 코스메틱스 그러니까 화장품 영역을 넘어서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뷰티 테크까지 뷰티 전반이 막아되는 그런 그 종합 뷰티 업체라고 좀 그 정의를 하고 싶고 어 이렇게 좀 종합 뷰티를 추구하는 데 큰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메틱스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업체들이 워낙에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또 마케팅 중심으로 플레이를 많이 영위하다 보니까 마진이 엄청 박해요. 그러니까 경쟁 신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마케팅 플레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마진이 엄청 낮은데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뷰티 테크는 상대적으로 고마진 사업 영역이거든요. 가격대가 일단은 높고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산업 평균적으로 마진도 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쪽 영역에는 아직까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화장품처럼. 그래서 이제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장점이다.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대표 업체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AP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의 영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통은 요즘에 워낙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수출이나 무역을 좀 담당하는 한마디로 중간 유통상이죠. 이런 업체들이 있고 어
이 국내 브랜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들의 뭐 해외 수출부터 해서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영업까지 이런 해외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 전반을 아우른다. 그리고 이런 업체의 대표 주자로는 실리콘투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테일 영역에서는 어 이제 오프라인 채널을 다수 보유한 리테일러들을 여기에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들은 그 MD 역량이 핵심이에요. 머천다이징. 그리고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큐레이션 해 가지고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로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이 있죠. 올리브영 말고는 이제 원래 많은 업체들이 좀 대격변을 통해서 경쟁을 하다가 망해서 올리브영이 최종 승자로 이제 우뚝 섰는데, 최근 보니까 또 약간 새로운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쪽 시장에 또 다른 격변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터치하고, 이런 리테일러들의 특징 중 하나가 최근에 이제 막 글로벌化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흔히 온라인 채널이니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 우리나라 K뷰티 브랜드들이 잘 판매를 하는데, 오프라인을 뚫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영 같은 국내 리테일러들이 오히려 글로벌 리테일러인 뭐 세포라 아니면은 그 알타 이런 업체들이랑 협업해 가지고 K뷰티 존을 아예 막 도입시켜서 K뷰티를 글로벌화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 그런 좀 되게 독특한 면모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광범위한 범위를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K뷰티에 대해서. 그런가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제 좀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좀 랩을 했는데, 예, 그쵸. 그래서 제조, 브랜드, 유통, 큰 이제 밸류체인 영역 안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그죠. 이 말씀을 밸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 밸류 K뷰티의 밸류 체인 딱 쫙 쳐 이제 업스트림 그 앞단이라 그럴 것 같아요. 앞단부터 이제 뒷단까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저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럼 APR은 다시 돌아와서 이 APR이 지금 잘 나가는 거, 그럼 요 이제 밸류 체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제가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APR에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기존에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그 성장주에 대해서 특히 과도한 관심을 받고 과도한 이제 주가 상승 올려치기를 당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아 조금 조심스러운 뷰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APR의 약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뷰를 차치하고 이 스파나배 시사하는 바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K뷰티가 막 이렇게 크면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된 지 그래도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가 있었어요. 이게 어 그 K 콘텐츠라든지 K 엔터라든지 이런 관심에 힘입어서 K-뷰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단편적인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끌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APR의 약진이 이 측면에서 몇몇 우려를 좀 해소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의 K-뷰티 관심이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것 같다라는 건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K뷰티가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던 걸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 혹은 동남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구권에서도 K컬처 그리고 K 뭐 콘텐츠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K뷰티 산업까지 수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APR이 초기에 쭉 관심을 끌면서 매출 성장도 이뤄냈던 거고. 어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채널의 그런 유무가 이 D2C 사업이 가능케 함으로써 뭐 다양한 니치 K뷰티 브랜드가 진출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됐던 건데, 제가 여기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었던 부분은 서구권의 매스 고객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 그리고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뭐 가성비 중심의 그리고 그런 콘텐츠 중심의 K뷰티 열풍이 뭐 지금 당장 미국의 혹은 유럽의 10대, 20대 고객층 대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APR이 미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냈던 게 벌써 이제 뭐 한 2-3 년이 지난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매출 증대를 이뤄왔고 2025 년도에는 이 매출 성장 추세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죠. 특히 미국 안에서의 그 매출 비중도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인 거고, APR의 해외 매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1.5조 원 중에서 80%에 달하고, 미국만 따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 매출의 30%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7천억 가까운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니까 어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랙 레코드를 계속 꾸준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APR의 제품 카테고리를 놓고 보아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엔티에이징, 한마디로 그 주름 방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밀고 있고, 관련된 제품의 매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인즉슨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10 대, 20대 고객층을 넘어서서 30 대, 40대 고객층한테서도 꽤 잘 먹히고 있는 거다, APR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고객 확대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뭐 APR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세포라, 알타 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리테일러 안에서도 이제 KBT 제품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오프라인 채널들은 어 기존 10대, 20대 말고 30 대, 40대 고객분도 엄청 많은, 그들이 오히려 더 메이저하게 찾는 그런 유통 채널이다 보니까 이러한 오프라인 채널까지도 K뷰티, K 제품 K 화장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서구권에서의 K뷰티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겠구나.'라고 좀 제 뷰를 바꾸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은 이 K뷰티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니치 브랜드 사업자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딥 마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엄청 그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뭐 한번 이런 브랜드들이 산업 측면에서 많이 생겨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는 건 좋지만 한 번 삐끗하면은 마진이 워낙 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잖아요. 이게 매출 성장 제대로 못 이뤄주면은 바로 적자 돌아서 가지고 사업 어려워지고. 근데 APR이 이렇게 높은 마진을 수취를 하게 된다라는 점 자체가 KBT 산업이 단순히 뛴 마진, 한마디로 KBT 산업 이꼴 뛴 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없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브레이크다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KBT의 글로벌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치 브랜드들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쟁이 굉장히 심한 화장품 제품들을 팔면서 좀 만들어낸 그런 트렌드예요, K뷰티 산업에 대한 열풍 자체가. 근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수익성에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일단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용 압박이 엄청 심하고 여기에 더해서 마케팅 플레이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니치 브랜드는 일단은 경쟁도 엄청 심하고 제품의 단가도 낮은 편인데 안 그래도 낮은 그 제품 가격에서 경쟁력 그 경쟁 심화 때문에 가격까지 계속 낮춰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APR이 종합 뷰티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아 꼭 K뷰티 산업이 뛴 마진일 필요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뷰티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매출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K뷰티 같은 경우에는 히트 제품 중심으로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 히트 제품에 대한 인기가 되게 짧은 주기로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이동함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급격하게 감소하는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산업 측면이 있었는데 APR의 경우에는 뷰티 디바이스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고 이 뷰티 디바이스 안에서 소모품 판매 중심으로 새롭게 사업 모델을 꾸려갔기 때문에 매출 지속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모품 중심의 사업 모델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프린터 플러스 잉크 사업 모델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린터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상대적으로 저가에 판매를 하고 이제 사업자는 여기에 그 필수적으로 동반 판매가 되는 잉크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업 모델을 이제 뷰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도입을 시키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판매를 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끔 하고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매출 지속성을 좀 확보하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보다 가격대도 좀 높고 그렇다 보니까 교체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고 혹은 교체 주기가 훨씬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에도 덜 민감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K뷰티 산업에서 우려 포인트라고 좀 꼽히던 매출 지속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R에서 아주 엄청난 걸 보셨군요. K뷰티의 어떤 약진하는 모습을 또 보신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네. 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APR이 어쨌든 굉장히 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뷰티 디바이스 사업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월드님이 뭐 괜찮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서 향후가 좀 보고 뭐야 지켜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월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계속 면밀하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을 때도 말포이 님께서 의견을 표해 주셨지만 여태까지 APR이 성장했던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되게 마케팅 중심이고 이쪽이 인플루언서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끌고 성장을 해야 한 그런 업체잖아요, APR이.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마케팅에 굉장히 큰 그런 뭐라고 하지? 저 비중을 두고 있고 전략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마케팅 전략이 얼마만큼 유효할까? 특히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권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고객들인데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스토브 포인트들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그 K뷰티 산업에서 그냥 아예 고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체질 개선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잖아요, APR이. 미국이라고 하는 메이저 시장을 뚫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한계를 넘어서서 수익성을 굉장히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예 좀 의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 그쵸. 사실 저는 굉장한 안티 APR로서 이제 뭐 사실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숫자로는 되게 잘 나와 가지고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왈도 님께서 잘 APR의 이제 어떤 성공적인 지금 쇼 앤 프루브를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부에서는 어떤 걸 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 연장선상이죠. 이 우리 말포이 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포이 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APR뿐만이 아니라 그냥 KBT 전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점들은 존재하고 그래서 한번 같이 뷰티 산업, K뷰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K뷰티 산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혹시 뭐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처럼 이거를 잘 키워나가야 될 사 산업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덕분에 APR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많았는데 잘 알게 돼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2 부에서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2 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 돌아왔고 이제 이 부는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뷰티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물론 뷰티 산업이 글로벌적인 관심을 갖는 거 너무 좋고 잘 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K뷰티 산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전에는 밸류 체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버티컬 측면에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코스메틱스 그리고 피부 관리, 성형 이렇게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자체를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한국 소비자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역이고 공급 관점에서도 뭐 성형하면은 한국, 코리아, 피부 관리, 코스메틱스 하면 코리아라고 막 할 정도로 공급 관점에서도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뷰티 브랜드 뭐 피부 미용기기 업체, 피부 미용 의원 이런 걸
뭐 총망라하는 사모펀드들의 관심도 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대표적인 메가 펀드인 베인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클래시스라고 하는 피부 미용기기 업체를 가지고 있고, KKR도 비교적 최근인 것 같은데 삼화라고 하는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 얼마나 알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사모펀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 그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 메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모펀드거든요. 지금 이제 이걸 매각을 하고 있는 절차에 있는데, 이거 매각한 다음에는 피부 미용 업체에 인수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뉴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모펀드들도 이 피부 미용 K뷰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진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지원과 투자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2부 주제는 과연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잘 나가는 산업을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될까? 한마디로 우리의 세금이 이 산업을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완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여기까지만 준비했고 이제는 나는 인트로가 아주 좋은데. 말포이님한테 맡긴다. 아 뭐 뭐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와일드 님이 주도하시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일단 세금은 안 된다. 또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지원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만약에 그런 발표가 났다? 그럼 바로 그냥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불평 불만한다. '내 세금을 왜 거기다 가냐. 어디 좀 보람찬 데 쓰는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 불만하겠죠. 음. 그러면은 말포이님은 그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이런 세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신 어이, 건지, 아니면은 어유, K뷰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어유. 건지. 당연히 산업을 다른 사업들 국가 기관 사업 이런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세금을 쓰는 건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 되게 좀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였죠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살포하지 말고 이 "지혜롭게 쓰자." 이런 거였는데, 이 K뷰티만큼은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다라는 게 제 용품도 생각입니다. 쓰는 나라는. 예. 사람 아이 뭐 간접적인 건 할 수 있죠. 뭐 이그 무역을 뚫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은, 뭐 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 준다? 이런 거는 '지혜롭지 않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이제 K뷰티라는 게 일단 저는 존재를 하나? 라 봤을 때, 아 highly unlikely, '안 존재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K라는 거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뭐 한국화식 화장품이라는 거에 대해 정의가 내려진다 랐을 때 생각나는 게 있나요? 한국식 화장품. 한국의 화장품을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나나요? 한국의 화장품. 저는 화장품 잘 모르는데 그냥 뭔가 어쨌든 K뷰티라는 게 붙어서 나가려면은 장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케이팝 같은 건데 K뷰티라는 게 있었으면 K뷰티만의 뭔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K뷰티라는 브랜드의 이 존재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왈도님은 한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K뷰티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사실 K뷰티 하면은 뭔가 그 장르의 독창적인 어떤 요소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요소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령 그런 K뷰티를 상징하는 모델들이라든지, 한국인의 하얀 피부이든지, 한국인의 얼굴 유형이라든지, 그런 한국인의 미,
이런 약간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뭔가 K-뷰티라고 하는 그런 뭐 화장품이나 그런 뷰티 제품의 독창적인 요소들이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네요. 미백? 그렇게 그냥 굳이 따지자면. 제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 어떠한 정의되지 않은 브랜드가 세상에 어딨냐고 저는 묻고 싶은데, 그런 거에다가 돈을 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가 없고요. 그냥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나온 화장품이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독특한 뭐가 있다? 아니 뭐 색조가 특이하다? 뭐 아니면 엄청난 기능성이 있어서 뭐 다른 미국 화장품들 다 막 그냥 제끼고 '나는 뭐 완전 탑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국에서 나온 화장품을 K-뷰티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뭐지, 저는 K-뷰티란 단어를 월스트리트 저널,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코노미스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그 한국인 기자가 쓴 걸만 봤지,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막 케이팝처럼, 진짜 케이팝이 뭐 케이팝은 뚜렷한 장르적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명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K-뷰티는 그런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그냥 한국식 화장품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모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은 저는 이제 기가 차죠, 사실은. 뭐 어떻게 지원할 건데. 뭔지 알고 그거를 지원해 줄 건데. 그런 의문이 드는 음.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산업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그런 산업들이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수출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유입되고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꼭 그 산업적 특색이 명확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은 혹시 말포이 님의 그런 무채색에 대한 그런 비판이 무채색이기 때문에 결국에 글로벌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한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내리신 본인만의 판단이실까요? 뭐 무채색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뭐 그냥 일단 장르적 특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라는 게 제 그 어떤 앞선 논의에서의 저의 결론이었고, 근데 그러면 국가가 그 잘 나가는 산업에 지원을 해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국가가 잘 나가는 산업에 지원하는 건 맞다 생각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이 산업이 어떤 기술이나 그런 남을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자산들이 계속 지원해 주면은 그거를 계속 쌓아서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화장품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술력이 있긴 하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게 쌓아 올려지면은 뭐 당연히 화장품에 대해서도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제 작금의 K-뷰티는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APR을 예로 들어 보면은, APR을 4 분기에 아직 사보고서 안 나와 가지고 3 분기 분기 보고서를 봤는데, 3 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경상 개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가요? 3 분기 누적으로 41억 입니다. 41억. 매출이 3 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9천억이 넘는데 경상 개발비가 41억 이에요. 즉 그 말은 개발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고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기업에 국가가 조가금을 투입해서 뭘 할 수 있냐. "마케팅이나 더 해라."라는 거밖에 더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케팅 더 하고 아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마케팅 광고 선전비가 이게 얼마야? 1,666억 이고요. 판매 수수료가 1,425입니다, 참고로. APR이 3 분기 누적으로.
그 경상개발비가 41억 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하는 플레이가 보이는 거죠 그냥. 최대한 낮은 개발을 하고 최대한 낮은 원료들과 그런 것들을 써서 제품 가격을 낮춘 원가를 낮춘 다음에 브랜드를 통해서 그 마 마 차 마진을 얻어가는 플레이인데 그런 사업에 국가가 저는 제 세금을 이제 넣어 줘서 "너 브랜드 키워. 기술 개발하지 마. 브랜드 키워." 그다음에 그렇게 알아서 저기 판매 수수료 쓰든 저기 광고 선전비를 쓰든 알아서 해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산업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산업의 그러니까 지속성 측면에서 그 투자를 해준 거에 대해서 이게 기반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말포이 님의 말인즉슨 이런 KBT 산업 안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 막 하고 그냥 KBT라고 하는 그런 열풍에 올라타서 이제 매출 외형 확장하는 데에만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투자한 게 산업 측면에서 이제 '남겨질 유산이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조금 그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플레이를 계속해요. APR이. 그냥 APR을 예로 할게요. 제가 APR을 주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APR에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 줘요. 뭐 이게 막 직접적으로 돈을 쏴 주는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 뭐 루트를 뚫어 주는 게 될 수도 있고 마케팅비를 뭐 보전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APR이 엄청 커 가지고 로레알이 돼 버렸어. 그래서 그냥 APR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체 자체가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을 이끌면서 엄청난 매출을 이끌면서 달러도 막 들여오고 수출도 엄청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벌어다 줘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반도체는 정말 기술 진입적이긴 하고 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으로서 남는 게 되게 많은 산업이긴 하지만 결국에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업체는 두 개 업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결국 그 두 개 업체가 이렇게 그냥 잘 성장을 해서 매출 확확 늘리면서 달러 많이 들여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 이 두 업체가 뭐 다른 국가 투자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어 그런 기업 노하우 그런 뭐 기술들 다 이전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알짜배기 업체들 잘 키워 가지고 수출 많이 하고 달러 많이 벌어 들이면은 '남는 기술 자산 없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측면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반도체랑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물론 이제 저 전면전이 나서는 건 두 개 업체죠. 사실 삼전닉스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사실 전면전이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협력사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벤더사들 이런 거 이제 합치면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HBM 하나 만드는데 사실 한전은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고 장비사 부품사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가스 그런 것들 다 독자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토카이 카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카볼린 이런 것도 공급해 주고 그런 건 이제 숨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들이 다 각자만의 기술들을 가지고 그런 게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HBM이라는 어떤 좋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그게 나오는 거고 그게 다 그리고 국가의 기술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기업들이 다 자산들이고 일단 그래서 저는 화장품이나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화장품은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품 저 ODM 업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독과점이고, 그다음에 본인 화장품 업체, 그리고 뭐 유통업체 이렇게 있겠는데, 사실 이게 뭐 국가적 자산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커져도. 그쵸. 일단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어 결과론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APR이 로레알만큼 커지면은 뭐 국가에서는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때 커졌을 때 얘기고, 사실 그 커지는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엄청 크다 생각해요 저는. 그 국가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거의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주식 투자도 엄청나게 위험한 주식 투자죠 사실. 이걸 마케팅 비용을 보전해 주고 뭐 얘네가 해 주는 거 다 해 주고 이런 게 거의 투자랑 가까운데, 얘네가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안 지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실패했을 때는 기술 자산이나 이런 거라도 남으면은 사실 되게 보람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로켓 발사처럼 실패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모르겠는데, 화장품의 실패가 자산이 되냐? 되게 되게 안 그렇죠 사실은. 화장품 브랜드가 실패했다고 뭐 국가적 자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은가?' 또 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크게 남을 게 없을 것 같다. 예. 아. 너무 좋은 논리다. 이거는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아유 반박을 하려. 어. 어. 부럽습니다. 그쵸. 아니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얽히고 설킨 산업 내 협력 업체들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뭔가 뭐 지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사실 진짜 우리의 세금의 ROI가 극대화되려면은 흑수 효과가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산업 안에서. 내가 이런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수많은 밑에 뭐 하청업체들, 그 생태계, 인더스트리, 밸류체인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업자들이 같이 이제 수혜를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진짜. KBT 산업 측면에서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누군가가 잘 성장을 하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잘 성장이 하지 못했을 때도 이제 투입된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뭐라도 남아야 되는데, 현재 산업 특성상 마케팅 플레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그래서 논리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APR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들의 재무를 보면은, 아 잘은 모르죠. 제가 내부자는 아니니까.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싼 연료로 비싸게 팔고 있다.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원가에 대비해서는 비싸. 그래서 마진이 높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메디큐브라는 브랜드가 과연 그 메디라는 걸 붙여도 될 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로는. 뭐 브랜드가 뭐 브랜딩을 잘한 거야 뭐 되게 칭찬할 만한데, 어쨌든 어 이 돈은 저는 거짓말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쓴 만큼 어쨌든 효과가 나오는 건데, 돈을 이 정도로 안 썼는데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 제품보다 효과가 더 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거는 좀만 더 가면 소비자 기만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게 생각이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말포이 님의 어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서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 마진이 이렇게 높은 게 사실은 뭐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런 어떤 컨슈머 B2C 컨슈머 브랜드에서는 컨슈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분석을 해 보면 얘네가 무엇을 쓰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 원료로 무엇을 쓰는지,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도 무엇을 조입하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요. 운반비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얘네가. 거의 음. 700억 이에요. 그 3 분기 누적으로 운반비만. 그리고 마케팅비 이런 거 따지면 사실 그리고 원료값이 그래서 거의 안 드는 건데 그 그렇게 따지면 예 알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를 좀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정말로 품질과 이런 걸로 오래갈 수 있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브랜드 플레이로 얼마 못 가서 이제 뭐 그냥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더 싸고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바로 대체가 될 건지, 뭐 그런 거는 인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숫자만 보고 '야 이거 요번에 200% 성장했으니까 내년에는 100% 성장하고 내년에 50% 성장하고 내년에 또 뭐 25% 성장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가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인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성장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결국 진짜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품질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그게 잘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든 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포이 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5 년도 3 분기까지는 그런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APR이. 앞으로 어떤 좀 개선을 해 나갈지 어떤 전략을 짜 나갈지를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네 뭐 되게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하고요. 네 일단 뭐 마케팅 플레이가 됐든 뭐 어떤 걸 전략을 썼든 되게 잘 좋은 전략을 써서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사실이고, 되게 경이로운 숫자를 보여준 건 맞아서 좋은 기업이고, 네 또 보는 눈에 따라 다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왈도 님이 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뭐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네. 그런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정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그냥 계속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또 시대가 바뀌어서 잘 통할 수도 있죠. 네. 뭐 저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좋습니다. 결국에 그래도 쪼끔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근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워낙에 지금 음 관심이 너무 막 크고 엄청나게 열풍도 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러지? 하입이 너무 과열되면은 위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진짜 조금 슬로우 다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인들이 곳곳에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예 우리 말포이 님의 그런 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적인 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을 세게 하는 편이라 뭐 혹시 APR 주주가 있거나 APR 관계자 있으시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어, 없어. 뭐 혹시나 있다면 예 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예 결론이 나왔죠. 일단은 "뷰티 산업에 세금 투자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그리고 제가 저 APR 플랜카드 들고 찾아갑니다. APR도 뭐 지금 괄목할 성과를 낸 건 맞지만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진짜. 이게 뭐 완벽한 기업은 없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예 제 생각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진짜 좋은 기업은 맞아요. 네. 성장주로서는 모범 진짜 모범 답안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한번 진짜 음 기대는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했으니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랩업을 하시고 또 또 한번 다른 재밌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아주 좋습니다. 뭐 2 부는 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계획대로요. 나중에는 또 다음에는 왈도 님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아니 말포이 님이 너무 좋은 논리를 펼쳐 주셔 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좀 다음엔 무조건 시켜야 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더 많은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번에 어 더 재밌는 더 그냥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